뭐 그러니까 이제 은유는 뭐고 또 이미지는 뭐냐. 우리가 시를 쓰면서 계속 이미지 하는데 그 이미지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은유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시를 창작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 은유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유와 이미지,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미지의 본질 또는 그 은유와 이미지의 관계를 좀 확실하게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지만 그 시를 쓰는 일 또는 예를 들어서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 도대체 시란 무엇일까? 그렇게 거창한 어떤 학문이나 거창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인생이나 시나 학문이나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뭐냐, 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은유가 뭐냐, 이미지가 뭐냐, 이걸만 알면, 이것만 알면 우리는 시가 뭐냐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시면 되죠. 금방 꺼지더라고 이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이미지의 기본 이해에서 이미지란 무엇인가? 지금 세상은 온통 이미지 왕국 시대다. 그 느낌이 또 안 돼요. 아니 뭐 나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은 온통 이미지 왕국 시대다. 여러분들 이미지 왕국 시대라는 걸 느끼며 삽니까? 느낀다면 이미지가 뭔지 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이미지 왕국 시대라더니 황금 왕국 시대, 기술 문명 왕국 시대지 무슨 이미지 왕국 시대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미지 왕국 시대라는 게 뭐냐? 그것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학예술에서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에서 미술작품이나 또는 음악이나 또는 시나 할 때 계속 이미지 수없이 이미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브랜드 이미지, 상품 이미지, 심지어는 정치에서는 인물 이미지, 정책 이미지, 심지어는 결혼이나 취직이나 사랑에도 외모 이미지 때문에 성형외과가 문정성시를 이루고 또는 명품 이미지에 열광한다. 도대체 이미지가 무엇이기에 모두가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에 목숨을 거는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대는 은유의 시대라고도 하고 또 상상력의 시대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은유와 이미지, 은유와 상상, 그래야 은유, 상상, 이미지 관계는 무엇이며 그들 묘모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이미지의 사전적 개념은 심상,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양, 상,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타나는 상, 영상, 어떤 자막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 표상,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상, 인상,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상. 그런데 여기서 공통된 글자는 소위
모양상, 상자입니다. 상, 토멸, 상. 이는 그림자, 모양 또는 그림, 본뜬 형상, 닮음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원래 뜻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상 또는 자막에 나타나는 상, 그 다음에 드러나는 상, 아니면 또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상, 이런 건데 결국 공통점은 모양, 상입니다. 자, 이미지의 원이 뭐냐? 라틴어로는 이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형으로서는 이미타르, 모방, 이미테이션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미테이션, 야, 그거 이미테이션, 모방품이다. 모사품이다. 이미테이션. 이미지는 보통 단일한 심상을 의미하지만 복수일 경우에는 이미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러 개 이렇게 나열됐을 때 그것을 이미저리라고 합니다. 근데 히라보로는 또 미메시스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란 말이 원래는 이마고라고도 썼다. 또 이미테이션이라고도 한다. 또 미메시스라고도 한다. 자, 좀 더 부연해서 말하면은 심상이라고 하면 외부의 사물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인식의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라는 뜻이겠고, 영상이라면 어떤 사물의 모습이 자막에 나타나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영화. 영화 자막에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좋아하죠. 네, 영상입니다. 그 전형적인 이미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또는 오늘날 동영상이 이게 전부 다 이미지 예술이죠. 자, 그런데 마음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반드시 외부의 사물이 직접 투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 과거에 경험했던 이미지를 축적되겠죠. 축적되었던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 밖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게 그게 표상입니다. 표상. 그러니까 축적되다가 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표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미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형상이라는 데서 기본적으로 시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을 시각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므로 결국 이미지는 감각,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 그러니까 냄새도 이미지고 향기도 이미지라는 얘기입니다. 느낌도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폭이 상당히 넓죠. 자, 또한 마음에 새겨진 그림자적 이미지는 사물의 전부가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전부 새겨지지를 않고 어느 일부만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전체 기억은 안 나고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만 기억에 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의 입술만 기억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느 부분이 내 가슴 속 일부에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인상이야. 그러니까 도장 찍은 것이 인상. 예컨대 사람일 경우 눈이 큰 얼굴, 키가 큰 체구, 여성스러운 말씨 등 가장 인상적인 부분만 기억 속에 상으로 남는. 그래서 그를 회상할 때 그 인상 깊었던 부분만 재현된다. 그렇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일부만 남게 인상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미지의 종류라고 하면은 공통된 것이 나누는 것을 분류하기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생물학에서 활발하다. 나누는 것은 가치 판단의 중요한 방법이기에 이 사람이 동양 사람이냐 서양 사람이냐 여러 사람 두고 저 사람 아프리카에서 이거 나누는 거 분류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를 통해서 가치를 판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도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니까 그것을 뭉뚱그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미지의 경우 첫째는 가장 기초적인 이미지로는 마음에 투영된 감각적 경험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을 감각적 이미지, 소위 멘탈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기초적인 이미지는 이 멘탈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된 인상, 이런 것들이 다 멘탈 이미지죠. 그런데 이런 것만 이미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관념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비유하는 비유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문학적으로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비유적 이미지.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야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자기의 기억 속에 있는 어떤 그 비교하는 이미지. 이게 바로 문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참 마음인데 이것을 자기가 과거 경험한 호수하고 비교해서 나타낼 때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 이 호수는 비유적 이미지가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메타포, 은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창작할 때 대단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창작은 이미지를 통해서 창작된다. 근데 그것을 비유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고 달리 말하면 그게 바로 메타포, 은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 보이지 않는 것, 정신, 사랑, 내 사랑은 그래 사랑은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마음을 나타내야겠는데 어떻게 나타낼까? 그게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촛불이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낙엽이요, 내 마음은 눈물이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러니 시는 이미지를 구사할 줄 모르면 그만둬야 돼요. 그건 시인이 아니에요. 이미지를 구사할 줄 모르면 시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를 쓰면서 오늘은 내가 꽃에 대해서 써야겠다. 오늘은 추석에 대해, 오늘 달에 대해서 써야겠다 할 때 그냥 저 달은 박다. 그 이미지가 아니죠. 그럼 그 달을 어떠한 이미지로 대신 드러낼까? 비유해서 드러낼까? 내 마음을 어떤 이미지로 대신 드러낼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시창작의 고민입니다. 시창작의 작업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비유적 이미지,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셋째는 어떤 복잡하고 고차적인 관념을 암시하는 경우, 그것 역시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예 원래의 관념을 숨기고 드러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 이미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는 마음도 있고 호수도 있습니다. 그 원관념도 있고 비교되는 호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드러나요. 그러나 저 깃발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깃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깃발 했을 때 깃발이 뭐냐? 이런 지나오죠. 그러니까 원관념은 속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적 이미지라 한다 하는 건데, 결국 상징적 이미지도 원가님을 숨겨서도 결국 그건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비유의 종류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감각적 이미지 또는 비유적 이미지 또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물을 대체하는 비유를 넓게 은유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상징도 어떤 의미를 대신하여 나타낼 만큼 비유 또는 은유라고 할 수 있으며, 아예 언어니 기호니 하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기호,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하나의 이미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랜드 이미지, 광고 이미지, 정치적 이미지, 인물 이미지, 심지어는 모든 이데올로기도 이미지요, 은유요, 상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도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고, 공산주의도 이미지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는 언어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의 시대요, 은유의 시대라고 해야 하겠다. 그런데 아직 실감 안 나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고 은유의 시대인지 하는 것을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단순히 시 쓰는 사람들이 시의 한 방법으로 떠드는 그런 시창작의 용어가 아니다. 이미지는 이제 산업이나 정치나 경제나 심지어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은유를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제 잘 안 봤습니다만 제가 은유의 시학 이런 말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열어보세요. 은유의 시학이라는 말 누가 쓴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누가 썼어요? 한 사람도 그런 말 써본 시학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걸 시리즈로 지금 엮어가고 있는데, 실제 지금 시대는 은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학을 하면서 이 은유의 시학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대의 문명까지를 다 드러낸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은유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죠. 어느 도사를 만나서 키를 묻다. 어느 철학자, 어느 스승을 만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를 키를 묻는다고 다 하고 수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길을 나는 찾았다. 어디서 찾았냐? 메타포, 은유에서 찾았다. 바로 길은 은유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유만 확실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득도를 한 것이 됩니다. 아닙니까? 득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 이 은유가 무엇인가? 은유 어떻게 드러낼까? 아니, 삶 속에서 은유를 어떻게 드러낼까? 이것을 확실히 실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도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도 터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자신 그런 어떤 요즘 자신감 속에서 이 은유의 시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늘 인용한 것입니다만은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가난 혼인잔치다 맹진사택 청사초롱이다 4월의 산도 포동한 등성이마다 노을 손신부처럼 파다리는 가슴이다. 늘 얘기지만 결국 실은 뭐냐? 그 객관적 사물 이름을 그대로 드는 사실적인 표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꽃밭에서란 제목에서 꽃밭에 보니까 개나리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흐드러진 꽃밭이에요. 그건 굉장히 사실적 표현입니다. 그건 이미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꽃밭의 여러 꽃들을 보고 가나안의 혼인잔치다라고 바꾼 것은 이미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한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와 꽃밭을 비교한 비유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적 이미지, 꽃밭을 가나안 혼인잔치로 바꾼 것을 은유, 메타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진사택 청사초롱이다. 무엇이? 꽃밭을 맹진사택 청사초롱이다라고 또 바꿨어요. 그게 바로 은유고, 네, 바로 이 청사초롱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드러내는 거예요. 4월의 산안도 포동한 등성이마다 노을 쓰신 분처럼 파다기는 가슴도 역시 이미지로 드러내죠. 꽃밭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 이미지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은유라고 말한다. 자, 다시 이 육사의 광야에서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국 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자, 이 시는 조금 간단치 않아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역하니 그럼 이거 겨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데 왜 굳이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겨울에 뭔 시를 부려요? 봄에 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뭔가를 아예 숨기고 대신 표현한 거로 하는 거로구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숨기고 대신 표현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 내리고 하나님 눈 내리고도 상징입니다.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도 이거 상징입니다.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원래의 모습은 숨기고 상징적 이미지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지금 눈 내리고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살기 어려운 그런 계절, 시절을 말하는 것이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그러니까 매화꽃이 제대로 피지를 못하고 아득해요, 홀로. 그러니까 어떤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그럼 가난한 노래의 시는 또 무엇일까? 알 수가 없죠. 상징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자신의 생각 또는 시일 수도 있고 자신의 뜻을 그런 다음에 다시 천고 뒤에 천년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러니 지금은 안 되겠고 천년 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또 왜 갑자기 나타납니까?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여기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하는 또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뭘까?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아, 무슨 뭐 우인, 영웅 또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해방 지도자, 뭐 시대를 이끄는 어떤 그런 구원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이미지는 뜻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상징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적 이미지와 상징적 이미지가 시에서 어떻게 사용되나를 예를 들어 봤습니다.